깊은 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기사님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막 다지려던 순간 기사님은 뒤에 따라오는 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차가 아가씨를 30분째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몰래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은채 30살이고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은 도심 남부의 낡은 주택가에서 혼자 살며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업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오늘처럼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마무리하느라 밤 11시가 넘도록 회사에 남아 있었죠. 회사 건물을 나설 때쯤 밖은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땅에 부딪혀 담담 높이로 튀어오르고 귓가를 때리는 천둥 소리가 섞여 밤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고 어두웠어요. 저는 재빨리 코트깃을 여미고 길까. 휴대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켜고 주문을 마친 뒤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길가의 가로등은 빗줄기 속에 유난히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에 스쳐 차갑고 얼음 같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을 훔치며 택시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서둘러 문을 열고 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와 몸의 한기를 싹 가시게 했습니다. 기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짙은 남색 조끼를 입고 머리칼은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나요? 아가씨,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말하고 부탁드렸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무서워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택시는 평온하게 달렸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와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찬둥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자마자 피로감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데다 깊은 밤이라 마음속에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절친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외출 전에 충전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택시는 약 20분 정도 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의 도착했을 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길가의 표지판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택시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단연히 좁은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은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앞길을 롭죠. 기사님, 길을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이쪽 방향이 아닌데요. 김영호 아저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 차의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는데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조용히 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차에 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참을 달려도 계속 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더군요. 특히 아까 아가씨가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차가
속도를 확 내는 걸 보고 아가씨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미행이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가 황급히 낮췄습니다. 기사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미행할 리가요? 김용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어떤 상황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 차는 계속 우리 차의 왼쪽 뒤편에서 밤의 어둠과 빗줄기를 이용해 숨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면 정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온 건 그 차를 유인해서 저들의 유인해서 저는 김영호 아저씨의 시선을 따라 차 안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희미한 빗줄기 속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차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의 윤곽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고 문득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한 인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전 남편 강준혁이었습니다. 강준혁을 생각하자마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로 저희는 아주 불쾌하게 싸웠었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혼할 때 법원은 그 아파트를 제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강준혁은 계속 불복하며 그 아파트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러 번 찾아와 저를 괴롭히며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넘기거나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고 그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고 그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뭔가 생각나는 거라도 있나요? 김영호 아저씨는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황급히 물었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생각났어요. 저 차는 제 전 남편 차일지도 몰라요. 저희 이혼할 때 아주 심하게 싸웠고 그 사람이 계속 제 아파트를 빼앗으려 했어요.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요. 분명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걸 거예요. 김영호 아저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이상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 다녀와서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분명히 아가씨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김용호 아저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쏟아지는 비와 뒤를 바싹 쫓아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보며 저는 이 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강준혁이 도대체 뭘 하려는지 알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가 군대 출신이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불안했던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천둥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하늘 전체를 찢어갈길 뗐습니다. 뒤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는 여전히 바싹 붙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잠복한 야수처럼 언제든 덮쳐올 것 같았습니다. 제 전 남편이, 그 사람이 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이렇게 미행까지 하다니 정말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영호 아저씨는 앞길 상황에 집중하면서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가씨,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할수록 실수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를 유인할 용기가 있다는, 떨쳐낼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꽉 잡고 계세요. 이제부터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김영호 아저씨는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았고 택시는 순식간에 속도를 내어 번개처럼 빗속을 질주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꽉 잡았고 몸은 관성 때문에 뒤로 젖혀졌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빗줄기는 채찍처럼 차창을 후려치며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운전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능숙하게 운전하며 요리조리 피했고 이따금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며 차선을 바꾸고 추월까지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는 멀리 뒤처졌죠. 백미러로 보니 그 검은색 승용차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한 코너에서 길가의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하여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달렸을까요? 김영호 아저씨는 차를 더 좁은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이 골목은 낡은 주택들로 가득했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 매우 어두웠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폐쇄된 작물창고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은밀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저놈쯤 뒤 김영호 아저씨는 헤드라이트와 엔진을 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김영호 아저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저희 그 사람을 따돌린 건가요? 김영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납함에서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돌렸습니다. 이 골목은 갈림길도 많아서 그 사람이 당분간 우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아직 성함도 못 여쭤봤네요. 김영호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성은 김입니다. 제 성은 김입니다. 그냥 김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제가 택시 운전 10수년 하면서 밤에 별별 일을 다 겪어봤는데 이런 일은 그냥 둘 수 없죠. 저는 김영호 아저씨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젊으셨을 때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운전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군대 경험을 언급하자, 김영호를 언급하자, 김영호 아저씨요. 젊었을 때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정찰하는 건 기본이었죠. 나중에 전역하고 택시 운전 일을 시작했는데 10수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시군요. 김 아저씨, 연세도 있으신데 왜 밤늦게까지 택시를 모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비까지 많이 오는데 위험하잖아요. 이 말을 하자 김영호 아저씨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제 아내가 재작년에 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아들은 타지에서 일하는데 월급도 많지 않아서 큰 도움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라도 더 택시를 몰아 돈을 더 벌어서 아내 병원비를 대야죠. 김영호 아저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김 아저씨, 힘드시겠네요. 아내분 병은 지금 어떠세요? 김영호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전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의사 말로는 잘 돌봐야 하고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도 최대한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김영호 아저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소리 내지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고 이어서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좌석에 바싹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몰래 손에 쥐고 있던 찰막대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차 안의 호신용으로 두던 것이었죠.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차 밖을 주시하며 언제든 돌발 주시하며 발소리는 우리 차 옆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차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이 너무 어두워서 밖에서는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약 1분 정도가 지나자 발소리는 다시 서서히 멀어졌고 이어서 자동차 엔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와 김영우 아저씨는 차 안에서 몇 분 더 기다리며 밖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에 쉬었습니다. 김영우 아저씨는 다시 손전등을 쉬었습니다. 김영우 아저씨는 다시 손전등을 쉬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를 찾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 김 아저씨. 그렇게 해요. 김영우 아저씨는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운전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다시 미행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있었고 택시가 편의점 앞에 멈춰서고 편의점 불빛과 몇몇 손님들을 보자 그제야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김영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먼저 내려가서 휴대폰 충전하고 절친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와서 저를 부르세요. 저는 김영우 아저씨를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주셨어요. 제 절친에게 연락되면 꼭 제대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차문을 열고 서둘러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익숙한 환경이 제 긴장된 신경을 마침내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가서 점원에게 충전기를 빌린 후 서둘러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서서히 켜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에게만 연락되면 저는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약 5분 정도 충전하자 드디어 전원이 켜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카톡을 열었고 화면에는 절친 서아가 보낸 여러 개의 메시지가 즉시 떴습니다. 모두 제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고 지금 24시간 편의점에 처했고 제가 위험에 처했고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초도 안 되어 서아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치를 확인했고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으니 가게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을 보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가 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눈물을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나 괜찮아. 그냥 누가 미행했어. 미행한 사람이 강준혁인 것 같아. 서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강준혁 그 개자식. 아직도 너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해? 이혼할 때 법원에서 다 정리해줬잖아. 아파트는 네 거라고. 뭔데 아직도 너를 괴롭혀? 내가 도착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서아, 흥분하지 마. 그 사람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서 와. 지금 내가 걱정되는 건 그 사람이 미행까지 할 정도면 분명 좋은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야. 전에도 나를 협박했잖아. 아파트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번에 미행하는 건 아마 나를 납치해서 재산 양도 합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런 개자식.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은채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그리고 바로 너한테 갈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미행하고 해치려 한다는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해서 나중에 더 상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서아는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을 놓아줄 수는 없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과 끝장을 보고 싶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트를 원한다면 내가 일부러 타협하는 척해서 그를 유인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거지. 그때 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 좋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너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나도 같이 갈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혼란은 점차 확고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회피하고 싶었고 강준혁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저를 미행하고 해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편의점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여전히 택시 안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절친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오고 있대요. 김영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락됐다니 다행이네요. 아가씨 친구가 오면 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를 미행하던 그 사람이 정말 전 남편이 맞나요? 저는 다다씨를 미행하던 그 사람이 정말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는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미행할지 상상도 안 가요. 김영호 아저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전 남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가씨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방금 서아와 상의한 계획을 김영호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제가 일부러 타협하는 척해서 그 사람을 유인하고 그 사람의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그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저씨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김영호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 개자식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걸 저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그 사람을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걸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폐쇄된 창고 같은 곳이요. 그때 제가 그 사람과 협상하는 척할 테니 아저씨와 제 절친은 옆에 숨어 있다가 휴대폰으로 그 사람이 저를 협박하는 말을 녹음해 주세요.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영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방법 좋네요. 폐쇄된 창고는 사람도 적고 쉽게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숨어있기도 편하죠. 제가 도심 남부 외곽에 폐쇄된 건자재 창고가 있는 걸 압니다. 거기 아주 외진 곳이라 평소에는 사람도 거의 안 갑니다. 거기로 그 사람을 유인합시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김 아저씨. 이 일이 해결되면 꼭 제대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김영호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돕는 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도 예전에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서요. 사람에게 협박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압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좀 더 돕고 싶을 뿐입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감 능력까지 뛰어나다니.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오늘 밤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약 20분 후 서아의 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자마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서.
이 김 아저씨 덕분이야. 택시 태워다 주시다가 누가 나를 미행하는 걸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따돌려 주셨어. 서아는 김영호 아저씨를 바라보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은채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김영호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감사 인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그 미행범을 어떻게 상대할지 의논해야죠. 저는 저와 김영호 아저씨가 상의한 계획을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계획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 폐쇄된 창고가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김영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창고는 도심 남부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서 차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은채 씨가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타협하는 척하면서 창고로 유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준혁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익숙하지만 혐오스러운 그 번호를 보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서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 울리더니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혹시 마음을 바꿨어? 아파트 나한테 넘겨줄 생각이야? 저는 마음속의 혐오감을 꾹 참으며 일부러 겁먹고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 마음 바꿨어. 아파트 너한테 줄게.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을 거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강준혁은 이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즉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잖아. 굳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우리 재산양도 합의서에 서명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나 도심 남부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 안에 있는 폐자재 창고에 있어. 집에 갈 용기도 없고 다른 데 갈 용기도 없어. 여기서 너랑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어. 너 혼자 올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건 싫어. 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혼자? 혹시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아파트를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 그냥 무서워서 빨리 모든 걸 해결하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강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나 혼자 갈게. 너 창고에서 기다려. 돌아다니지 말고. 만약 네가 꽁꽁이 부리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창고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잘했어. 김영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창고로 출발합시다. 도착하면 서아 씨는 먼저 은밀한 곳에 숨고 은채 씨는 창고 입구에서 강준혁을 기다리세요. 저는 차를 창고 근처 골목에 세워두고 언제든 지원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고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가씨를 협박하는 말만 녹음하면 됩니다. 이어서 저는 김영호 아저씨의 택시에 탔고 서아는 자신의 차를 몰고 뒤따랐습니다. 도심 남부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길거리를 바라보며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혁과의 이 대결,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차가 편의점을 떠나자마자 비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에 맹렬히 부딪히며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어두운 길거리를 헤쳐나갔고 서아의 차도 뒤를 바싹 쫓았습니다. 두 대의 차 헤드라이트는 빗줄기 속에서 희미한 두 줄기 빛을 형성하며 앞길을 비쳤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마음속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강준혁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잴까봐 두려웠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제 긴장감을 눈치채고 운전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가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으니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분명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그냥 강준혁 그 사람이 너무 교활해서 좀 걱정돼요. 혹시 그 사람이 패거리를 데리고 오면 우리 셋이서 상대하기 어려울까요? 김영호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훈련받아서 한두 명의 자범쯤은 문제없이 상대해서 훈련받아서 한두 명의 자범쯤은 문제없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아 아가씨도 아주 대담해 보이니 정말 싸움이 벌어져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김영호 아저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목적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냉정을 유지하고 계획대로 행동하면 문제 없을 것이었습니다. 약 10분 후 김영호 아저씨는 차를 더욱 외진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골목 양쪽에는 모두 폐쇄된 공장 건물들이 있었고 벽은 얼룩덜룩하고 창문은 깨져 있어서 을씨년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길가의 가로등은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고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속도를 늦추며 말했습니다. 앞이 바로 그 폐자재 창고입니다. 저는 김영호 아저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앞쪽에 높다란 공장 건물이 보였고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녹슨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듯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차를 창고 옆 골목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은밀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서아도 멀지 않은 은밀한 곳에 차를 세운 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우리 옆으로 달려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은채야, 여기 너무 무서운데? 강준혁 그 개자식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김영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사람이 은채 씨 아파트를 그렇게 원하는데 은채 씨가 먼저 은채 씨가 먼저 타협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시다. 서아 씨는 창고 옆에 세든 사무실에 숨으세요. 밤바람이 불어와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 날랐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두 손을 비볐습니다. 추위를 걸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속 긴장을 풀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택시 헤드라이트를 껐고 차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고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강준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정말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걸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했고 강준혁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똑바로 세우고 겁먹고 무기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곧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창고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조끼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재산양도 합의서가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제 앞으로 걸어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의기한 양함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채, 너 꽤 말 잘 듣는구나. 정말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재산 양도 합의서 가져왔으니까 지금 바로 서명하자. 저는 일부러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겁먹은 듯 말했습니다. 준혁아,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아파트를 너한테 주겠다고 했지만 나한테 조건이 하나 있어. 강준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은채, 너 너무 과하게 굴지 마. 아파트 너한테 주는 것도 내가 최대한 양보한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 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합의서에 서명한 후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가족과 친구들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강준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아파트만 나한테 주면 당연히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여자한테는 이미 아무런 흥미도 없어. 그는 말하면서 서류 가방에서 재산양도 합의서와 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서명해. 저는 합의서를 받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더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무 서두르지 마.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다시 생각해 볼게. 강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은채,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말했지? 오늘은 네가 서명하든 안 하든 해야 해. 네가 이런 곳에 숨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나 너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그냥 정말 무서워. 네가 전에 그렇게 나를 협박했잖아. 지금 너를 보니 무섭다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 서아가 그가 저를 협박하는 말을 모두 녹음하게 하려 했습니다. 서아는 폐쇄된 사무실에 숨어 이미 녹화를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 주제넘게 굴지 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할 거야. 네가 앞으로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을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강준혁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사악하게 말했습니다. 은채,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는구나. 네가 싫다면 내가 강제로 서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 저는 힘껏 저항하며 말했습니다. 강준혁, 손 놔. 너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이야. 강준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법?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네가 여기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말했지? 오늘은 무조건 서명해야 해. 바로 그때 김영호 아저씨가 갑자기 택시에서 뛰쳐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스톱. 강준혁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영호 아저씨를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꺼져. 김영호 아저씨는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뒤로 보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아가씨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당신의 이런 행동은 이미 불법 감금과 협박에 해당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강준혁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 증거라도 있어? 내가 말했지? 여기는 인적이 드물어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가 말을 마치자 서아가 폐쇄된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강준혁, 잘난 척 하지 마. 네가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 이게 바로 증거야. 강준혁은 서아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모두 녹음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너희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너희와 끝장을 볼 거야.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서아에게 달려가 서아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아는 겁에 질려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휴대폰을 품에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강준혁, 오지 마.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영호 아저씨는 상황을 보고 즉시 앞으로 나서 강준혁을 막았습니다. 강준혁은 김영호 아저씨의 팔을 잡고 밀어내려 했지만 김영호 아저씨는 강준혁의 손목을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강준혁은 즉시 악고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김영호 아저씨의 힘이 이렇게 셀 줄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준혁은 너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놔줘. 빨리 놔줘. 김영호 아저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픈 걸 알아? 이 아가씨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할 때는 아플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준혁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준혁, 도망칠 생각하지 마. 내가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넌 이제 감옥에 갈 일만 남았어. 알고 보니 서아는 폐쇄된 사무실에 숨어 있을 때 녹화만 한 것이 아니라 몰래 경찰에 신고 전화까지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서아와 김영호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곧 몇 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창고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은 차에서 내려 우리 옆으로 서둘러 걸어와 말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서아가 앞으로 나서서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준혁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 은채를 미행하고 협박했으며 강제로 재산양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받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후 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읍시다. 강준혁은 저항하려 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그 사람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주려고 한 겁니다.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박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서에서 자연히 밝혀질 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강준혁은 차에 태워질 때도 뒤를 돌아 저를 사악하게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차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준혁과의 이 대결, 우리가 이겼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긴장했던 제 신경은 마침내 완전히 풀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아는 눈치 빠르게 재빨리 앞으로 나서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저는 고개를 흔들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서아, 오늘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김영호 아저씨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나쁜 놈은 잡혀갔으니 아가씨도 안전합니다. 저는 김영호 아저씨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아저씨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저씨가 누가 저를 미행하는 걸 발견하고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오늘 밤 강준혁의 손에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김영호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돕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저도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개자식은 못 봐주겠더군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은채야, 우리 이제 여기 더 있지 말고. 여기 너무 을씨년스러워. 일단 김 아저씨 모셔다 드리고 우리도 어디 가서 좀 쉬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영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택시 몰고 가면 됩니다. 아가씨들도 많이 놀랐을 테니 빨리 가서 쉬세요. 저와 서아가 3번이나 간곡히 권하자 김영호 아저씨는 그제야 우리가 모셔다 드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서아의 차에 탔고 김영호 아저씨는 자신의 택시를 몰고 우리와 함께 김영호 아저씨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저는 지갑을 꺼내 김영호 아저씨에게 택시 요금과 감사비를 드리려 했지만 김영호 아저씨는 거절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택시 요금도 받을 수 없고 감사비는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도운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가씨, 앞으로 혼자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특히 밤에는 되도록 혼자 외진길로 다니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꼭 안전에 유의할게요. 아저씨도 일찍 쉬시고 아주머니 잘 돌봐드리세요. 김영호 아저씨와 작별한 후 서아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아의 집은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깨끗한 잠옷을 찾아주며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긴장을 풀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훨씬 개운했고 몸의 피로와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제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따뜻한 우유 좀 마셔. 잠자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일 너무 무서웠을 텐데 많이 놀랐지? 저는 따뜻한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맞아.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쳐. 강준혁 그 개자식이 정말 나한테 손을 댈 줄이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야. 하지만 걱정 마. 이번에 그 사람이 너를 협박하는 녹화 영상도 있고 강제로 재산양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한 증거도 있으니 경찰이 분명히 엄중하게 처벌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 난 지금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조용히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서아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은 먼저 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강준혁이 이혼 후 어떻게 저를 괴롭히고 협박했는지, 그리고 지난밤 어떻게 저를 미행하고 강제로 재산 양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는지 등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기록하며 이따금 세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진술서 작성을 마친 후 경찰은 서아에게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서아는 지난밤 녹화와 경찰 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휴대폰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막 떠나려던 그때 우리는 강준혁이 2명의 경찰에게 이끌려 취조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와 서아를 보자 눈빛에 원망이 가득한 채 소리쳤습니다. 은채 이 나쁜 년,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한 경찰이 엄하게 꼬지졌습니다. 강준이 역간두려. 제 마음은 역간두려. 강준은 경찰서입니다. 당신이 난동 부릴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난동 부릴 곳이 아닙니다. 은채야,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 지금 경찰에게 통제당했으니
더 이상 무슨 짓도 못할 거야. 그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가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 서아 씨, 안녕하세요. 강준혁 씨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말씀하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강준혁 씨는 자신을 미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고 은채 씨가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주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불공평했고 그 아파트는 원래 자신의 절반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즉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은채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 결혼 전 재산에 해당하고 이혼할 때 법원에서 이미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그 아파트는 제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주신 거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도 그게 제 결혼 전 재산이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저에게 판결한 겁니다. 강준혁 그 사람은 그냥 제 아파트를 탐내서 계속 저를 괴롭힌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상황을 확인할 겁니다. 또한 저희 조사에 따르면 강준혁 씨가 이혼 전에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왜 몰랐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강준혁 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혼 전 3개월 동안 그는 5천만 원의 예금을 먼 친척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 함께 샀던 차 한 대를 몰래 팔고 차를 판 돈도 빼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준혁이 없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준혁이 이렇게 비열하게 이혼 전에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아도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개자식, 이렇게 음흉할 수가. 경찰관님, 그 사람을 꼭 처벌해 주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 강준혁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그는 해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빼돌린 재산도 돌려주고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이 조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은채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 사건을 분명히 밝혀내서 은채 씨에게 공정함을 찾아줄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관련 증명서. 경찰서를 나온 후에도 제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의 행동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역겹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람과 결혼했던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화내지 마. 은채야, 화내지 마.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채야, 화내지 마.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니 강준혁, 그 개자식은 분명히 마땅한 벌을 받을 거야. 우리 지금 바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빨리들을 준비해서 계속 나랑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많은 일을 도와줘서. 서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나한테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이어서 저와 서아는 함께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 실패한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동시에 강준혁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은채 씨 되시나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은채입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나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나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은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혁의 먼 친척 박미경입니다. 강준혁의 5천만 원의 예금을 제 계좌로 이체한 걸, 제 계좌로 이체한 걸, 제 계좌로 이체한 걸.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 돈을 은채 씨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깜짝 놀라나 했습니다. 박미경 씨,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실 건가요?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은채 씨. 제가 전에는 이 돈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강준혁은 그냥 자기가 잠시 제게 맡기는 돈이라고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 경찰이 저를 찾아와서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준혁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부당한 것을 알기에, 저는 이 부당한 도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 박미경 씨,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제가 살던 집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오셔도 됩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저는 박미경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강준혁 친척이 꽤 상식적이네. 직접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상 못했어. 아마 그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기 쉬웠을 거야. 어쨌든 돈을 돌려준다면 좋은 일이지. 약 1시간 후 박미경은 제가 새들어 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자로 소박한 옷차림에 아주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 이 카드에 5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은채 씨, 이 카드에 5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강준혁이 제 계좌로 이체했던 돈입니다. 이제 은채 씨에게 돌려드립니다. 저는 은행 카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은채 씨에게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은채 씨는 반드시 법의 무기를 들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박미경 씨,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과 작별한 후 저는 그 은행 카드를 들고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은 강준혁이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이제 돌려받았지만 그는 저에게 강준혁의 진짜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미경을 보낸 후 저는 은행 카드를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서아와 함께 정리한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빨리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 괜히 밤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주자. 서류 다 제출하고 나서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제대로 한턱 얻어먹어야겠네. 물건을 다 정리한 후 우리는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자 경찰관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 서아 씨,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서류들이 있으면 저희 조사가 훨씬 순조로울 겁니다. 또한 강준혁 씨가 재산을 빼돌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와 서아는 식당을 찾아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아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제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으니 강준혁 그 개자식은 이번에 분명히 도망 못 갈 거야. 이 일이 끝나면 너는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홀가분해.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시달릴 일도 없고 마음 편히 일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서아, 이번에 정말 너 덕분이야. 네가 계속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이해 차리는 말은 왜 해?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잖아.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나도 강준혁 그 사람의 건방진혁 그 사람의 건방진혁 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서 나도 기뻐. 밥을 다 먹은 후 서아가 제가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걱정하며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 서아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아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걱정하지 마. 강준혁에게 동료가 있으니 그 사람을 빨리 잡을 거야. 게다가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걔네 거야. 그들이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다니.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겉으로는 건방져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 겁먹고 있을걸. 안 그랬으면 그렇게 집에 찾아와서 협박만 하고 진짜로 뭘 하지는 못했을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그들은 곧 잡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 그날 밤은 아주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강준혁과 그의 동료들이 저를 괴롭히러 오는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서아는 제 불안함을 눈치채고 계속 저와 함께 있어주며 제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했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은채 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은채 씨를 협박했던 그 남자를 저희가 이미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놀랍고도 기뻐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최민수라고 하는데 강준혁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강준혁이 잡힌 후에 그가 강준혁이 자신을 불어버릴까봐 걱정해서 은채 씨를 찾아와 협박해서 고소를 철회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또한 저희는 최민수의 입을 통해 강준혁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이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정말인가요? 강준혁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최민수가 이미 사건의 전말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강준혁은 그들 회사에서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회사 공금 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먼 친척 박미경 씨의 계좌로 이체했고 5천만 원은 최민수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그가 모두 탕진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최민수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그 5천만 이미 최민수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이 소식을 듣자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준혁이 이렇게 대담하게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 공금까지 횡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은채 씨, 앞으로도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준혁 씨의 이혼 전후 소비 기록, 사회관계 등. 또한 저희는 강준혁 씨의 회사에도 연락하여 공금 횡령 사건을 확인할 겁니다. 강준혁의 죄가 모두 밝혀지고 마땅한 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 소식을 서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아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통쾌해. 강준혁 그 개자식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다니. 이번에는 분명히 오랫동안 감옥에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업자득이야. 이제야 마음이 놓여. 그의 동료도 잡혔으니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협박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은채야. 앞으로는 우리 경찰 조사에 잘 협조해서 강준혁과 그의 행동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 일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 여행 가서 스트레스 풀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잡혔고 그들의 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버티기만 하면 분명히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강준혁의 이혼 전후 소비 기록과 사회관계 등 몇 가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도 강준혁의 회사에 연락하여 공금 횡령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강준혁 회사 관계자는 이미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조사와 최민수의 진술이 있으니 그들은 경찰의 조사와 최민수의 진술이 있으니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저는 강준혁의 이혼 전후 소비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을 뒤적이는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때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계산과 술수가 숨겨져 있었다니. 이혼하기 6개월 전 강준혁이 갑자기 유난히 관대해져서 저에게 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고 해외여행도 한 번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는 이미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런 작은 호의로 저를 안심시켜 경계를 풀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비 기록을 정리한 후 저는 강준혁의 이혼 전후 사회관계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주 회사 접대가 있어서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외박까지 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모두 일 때문이라고 말했고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의 소위 접대라는 것은 최민수와 함께 공금 횡령과 재산 빼돌리기를 모의하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리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자료들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준혁의 회사에서 이미 상세한 장부를 제출하여 강준혁이 2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강준혁이 탕진한 1억 원 중 대부분이 젊은 여자에게 명품과 집을 사주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 말씀은 강준혁이 저희 결혼 생활 중에 이미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그 여자는 이지은이라고 하는데 강준혁 회사 인턴이었습니다. 강준혁이 횡령한 공금의 상당 부분이 그녀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지은 씨에게 연락했고 그녀도 강준혁과의 관계를 인정했으며 강준혁이 돈을 이체하고 선물을 사준 증거도 일부 제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강준혁은 탐욕스럽고 비열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성실하기까지 했다니. 저는 그와 일찍 이혼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된 결혼 생활에 더 깊이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서아는 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강준혁 그 사람은 정말 역대급 쓰레기 남자야.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우고
횡령한 공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다니. 이런 사람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야. 난 지금 이 일이 빨리 끝나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그림자에서 약 일주일 후 경찰이 다시 저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생긴 줄 알고 서아와 함께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 저희가 은채 씨를 부른 것은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말습니다. 그리고 여러 죄목이 병합돼 저희 조사를 통해 강준혁 씨의 모든 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부부 공동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즉 박미경 씨 계좌로 이체된 5천만 원과 결혼 후 차량 판매 대금 2천만 원은 모두 법에 따라 회수하여 재산 분할을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은채 씨를 도와주신 택시 기사 김영호 아저씨에게도 저희가 연락하여 몇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를 언급하자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분 병은 괜찮으신가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병세가 좋지 않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이 병에 걸린 것은 한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약 2년 전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김영호 아저씨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사칭하며 혐의를 벗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이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 집에 있던 모든 저축을 사기꾼에게 이체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가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이 일로 너무 애통하고 화가 나서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이 일로 너무 애통하고 화가 나서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김 아저씨가 아내 병원비를 대기 위해 힘들게 택시를 몰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까지 겪었다니. 그날 밤 그분이 저를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알았기에 힘없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이 일 때문에 사기꾼과 나쁜 사람들을 뼈저리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가씨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아가씨를 돕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처럼 나쁜 사람들에게 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 일이 끝나면 꼭 병원에 가서 그분과 아내분을 찾아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영호 아저씨는 아주 정의로운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하죠. 존경해야 발센입니다. 또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아가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지불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요? 김 아저씨는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 돈은 제가 반드시 돌려드려야 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아가씨를 도운 것이 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가씨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조사 중에 교통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도 제 마음은 계속 김영호 아저씨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아는 먼저
병원에 가서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일과 영양제를 좀 사들고 경찰이 알려준 주소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 김영호 아저씨, 아내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김영호 아저씨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김영호 아저씨는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 서아 아가씨, 웬일로 오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저희 아주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김영호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전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의사 말로는 주로 마음의 병이라 천천히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침대에 누워 얼굴색이 좀 창백했지만 정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은채랑 서아 아가씨들이지? 영호 씨가 다 이야기해줬어. 그날 밤 너희 덕분에 그 사람이 순조롭게 은채 아가씨를 도울 수 있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저희가 김 아저씨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김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날 밤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김 아저씨, 제가 듣기로는 아저씨가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실 때 다른 차를 긁어서 수리비까지 직접 내셨다고 하던데 이 돈은 꼭 받으셔야 해요. 저는 준비해온 돈을 꺼내 김영호 아저씨에게 건넸지만 김영호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은채 씨, 이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아가씨에게 돈을 내게 합니까? 서아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그냥 받으세요.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아저씨는 매일 택시 운전하시느라 힘드시고 아주머니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텐데 저희가 큰 도움은 못 드려도 이 돈으로 아주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몸보신 시켜드리세요.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도 말했습니다. 영호 씨, 그냥 받아요. 은채랑 서아 아가씨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실망시키지 마요. 게다가 이 돈이 있으면 내 병도 잘 치료하고 당신도 그렇게 힘들게 택시 운전 안 해도 되잖아. 김영호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굵어진 채 말했습니다. 은채 씨, 서아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앞으로 너희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김영호가 목숨을 걸고라도 돕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로 돕는 것뿐이에요. 앞으로는 밤에 택시 운전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아주머니 잘 돌봐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때부터 저는 자주 병원에 가서 김영호 아저씨와 아내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가끔은 과일을 가져다 드리거나 병원 수속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병세가 점점 빠르게 회복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했습니다. 저와 김영호 아저씨는 나이 차이를 넘어선 친구가 되어 자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는 젊었을 때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하게 횡령한 회사 공금은 그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의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경매에 붙여 공금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은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민수는 공범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한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려받은 돈에 제 저축을 더해 도심 중심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일을 찾아서 매일매일 보람있게 지냈습니다. 이도윤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욱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제가 야근할 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고 제가 기분 안 좋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산책해 주었으며 주말에는 함께 등산하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구애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이도윤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청혼하던 날 그는 김영호 아저씨와 아내분 그리고 서아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식 날 햇살은 밝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도윤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와 아내분은 하객석에 앉아 활짝 웃으셨고 서아는 제 들러리로 눈물을 훔치면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도윤은 저를 많이 아껴주었고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주 저와 함께 김영호 아저씨와 아내분을 찾아뵈었고 가끔은 차를 몰고 교회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은 몸이 점점 좋아지셨고 김영호 아저씨도 더 이상 밤에 택시를 몰지 않고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안정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이도윤은 김영호 아저씨와 아내분을 모시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영호 아저씨의 아내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채야,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좋은 사람은 좋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 틀리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오늘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주머니와 김 아저씨 덕분이에요. 김 아저씨가 그날 밤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몰라요. 김영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은채 씨,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인연입니다. 게다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돕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은채 씨는 좋은 아가씨이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도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김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잘 모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준혁의 협박, 김영호 아저씨의 도움, 서화의 동반이 떠올랐습니다. 그 힘든 시간은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해지지 않고 법의 무기를 들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강준혁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감옥에 갔지만 저와 김영호 아저씨는 비록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함과 정의로움을 유지했기에 마침내 행복한 삶을 맞이했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우리 이명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미풍이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쉬어나눴습니다. 저는 이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리고 행복한 이 모든 것은 제가 용기와 끈기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이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도윤과 함께 잘 살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친구들을 아끼며 이 선량함과 따뜻함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